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6.25의 보성이 멎고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승격된 국가보훈부가 서울 국립현충원 안에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같은 시민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합됩니다. 한국 나이와 연나이, 만 나이가 뒤섞여 쓰이는 혼란이 상당 기간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뭘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인 고성국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68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호국보훈은 헌법의 실천명령이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 직접 참석해서 추념사를 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 호국보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헌법의 실천명령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목이 됐는데 직접 그 내용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금 들으신 대로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과 나라를 지키는 그 일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기억, 또 제대로 된 예우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실천명령이란 말이 거듭 강조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하나요? 그냥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행동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영웅, 기억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추념사와 그 이후에 그 현충원에서의 행보에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던졌는데 네. 그 중에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피 묻은 군법 위에 서 있다, 이런 그렇죠.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68주년 추념식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한 첫 번째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국립서울현충원을 그 국방부가 관리해 왔거든요. 그렇죠. 이 국방부를 이제 보훈부에서 관리하는 걸로 바뀐 그런 그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보훈부의 승격이라든지 이런 그 국립현충원의 보훈부 관리 이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훈이 그냥 뭐 여러 국정 의제 중에 좀 부수적인 이런 의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굉장히 그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위치로 격상했다. 네. 이걸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고 박사님 말씀처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는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에서 시작했다. 이 말이 아주 울림을 줬다는 얘기였습니다.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주인공 박은빈 씨의 남자친구로 나왔던 배우 강태호 씨. 드라마가 끝난 뒤에 곧 군에 입대했었죠. 이제 상병이 됐습니다. 강태호 상병이 육군 대표로 이날 추념식 단상에 올라서 21 비망록을 낭독했습니다. 큰 화제가 됐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1 비망록. 총탄과 포성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고지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애타게 외쳐가며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들을 그리워하며 작별이라는 두 글자를 원치 않는 마음으로 이 시를 전합니다. 네, 강태호 상병이 읽은 이 21의 비망록. 1952년 7월 6.25의 치열한 격전지였던 장단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 파편이 머리에 박힌 뒤 2005년에 작고했던 고 이학수 상병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저도 드라마 우영우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 네네. 그러면서 남자 주인공 그 아주 좋은 이미지로 제가 갖고 있었는데 저렇게 군복 입은 씩씩한 군인 모습을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상병이에요 벌써. 예. 예. 그 비망록은 말씀하신 대로 그 6.25 참전 용사 이학수 상병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상에서 투병하면서 썼던 그런 21살의 비망록인데요. 네. 이분이 그 장단 전투, 그러니까 파주죠 지금. 거기서 그 전투에 고지전에 참전했다가 파편을 맞아요. 포탄 파편. 네네. 이 머리에 깊이 박혔는데 이제 당시 의료 기술이 지금은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파편을 빼내면 위험하다. 아하. 의사의 그런 의료적 진단 때문에 네네. 그냥 머리에 파편을 넣은 채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덜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제 선친도 6.25 학도병 참전 용사신데 중공군하고 전투하다가 총알을 2방을 맞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평생 그 총알을 이 어깨 쪽하고 이 옆구리 쪽에 안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거 수술을 안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투 상황이니까 우선 저 수술도 야전병원에서 급하게 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거나 또는 손을 댔을 때 오히려 위험하다 했을 경우에는 네네. 그냥 안고 살았던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이학수 상병도 이제 그런 분인데 사실 머리에 파편을 넣고 사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21살의 비망록을 그때마다 머리에 두통이 아마 거의 주기적으로 왔을 텐데요. 그때마다 그 젊은 시절의 비망록을 읽으면서 버텼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비망록을 이제 우리 그 젊은 이 청년 군인이 다시 강태호 상병. 예, 네. 현장에서 읽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전히 그 준전시 상황에 살고 있다. 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정전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우리 젊은 청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추념식을 마친 뒤에 베트남전과 국군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얘기 이어갈 텐데요. 자, 이게 깜짝 방문이었어요.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박 대위님하고 말씀 많이 나누십시오. 네. 이 전사자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 있습니다. 오늘 저 오빠하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누세요. 네. 이리 오세요. 저하고 하나 찍어요. 네. 바로 저 때 그 말씀하셨던 전사자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됐다 이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유족들도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그 저기가 이 제3 묘역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들 묘역이 따로 있고 또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장군 묘역이 따로 있고 장병 그렇죠. 묘역이 따로 있고 뭐 그런데 이 저 제3묘역은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전사하신 분들, 그다음에 대간첩 작전에 그 참전했다가 전사하신 분들, 뭐 울진 삼척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분들의 묘역을 따로 조성한 것이 제3묘역인데요. 네네. 이게 1981년에 조성이 돼서 그 후로 이를테면 역대 대통령들이 다들 현충원에 자주 갔지만 대개 전체 현충탑 앞에서 헌화하고 전직 대통령한테 헌화하거나 무명용사탑에는 헌화를 해도 이렇게 제3묘역까지 직접 찾아간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보가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사전에 일정에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그래도 연출되지 않았겠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부의 박민식 장관이 그 선친이 베트남전 참전 전사자거든요. 중령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익히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가 이제 헌화를 다 마치고 나서 박민식 장관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예? 우리 박 장관 선친도 여기 모셔져 아버님 있는데. 있는데. 예, 네. 베트남전 전사자니까 예, 모셔져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민식 장관의 선친 박순유 중령입니다. 여기를 갔고 그 옆에 사실은 더 눈물 나는 사연이 있죠. 박용재 육군대위요. 네. 이제 이분은 이제 6.25 때 저 베트남전에서 전사를 했는데 그때 미혼이었어요. 아하. 그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전투했던 소대원들이 미혼인 걸 알고 그 묘역이 조성된 이후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 소대원들이 다 모여서 참배를 쭉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 세월이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해 들으면서 총각으로 사망한 그 그렇습니다. 상관의 묘역을 40년간 꼬박꼬박 찾았다는 그 그렇습니다. 사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런 정말 정말 울컥하는 스토리들이 많이 숨어 있는 곳이 이 베트남전과 대간첩 작전 전몰용사들의 묘역이거든요. 제3묘역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군요. 윤 대통령이 이 제3묘역 현장에서 유가족들과 나눈 대화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형제의 70여 년 만에 합동한장, 아들 둘을 졸지에 전사로 잃은 어머니의 사연 등을 자세히 묻자 유족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 라면서 감격에 겨워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훈처의 전신이 되는 그 군사 원호청이 설치된 게 1961년입니다. 그래서 원호처에서 지금의 그 이제 보훈부까지 승격이 됐는데, 그러니까 6.25 전사자들은 한 7년 동안은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전이나 대간첩 작전은 묘역 자체가 81년에 조성됐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했던 네네. 이런 수많은 그 전몰 장병들의 유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살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74년 만에, 73년 만인가요? 그 형제가 함께 나란히 네. 이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이런 일까지 그 6월 6일 날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얘기를 좀. 네. 기념식이 10시부터인데 안장식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네. 자, 그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6.25에서 나란히 참전했다 전사한 고 김봉학 육군 일병, 당시 일병이었습니다. 유해를 먼저 묻힌 동생 옆에 합장하는 이른바 이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게 매우 뜻깊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얘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는 사망은 형제가 이제 네. 했는데 먼저 묻힌 게 동생이고 예. 이제 형의 유해가 그 뒤에 와서 그렇습니다. 73년 만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지금, 아주 그 뜻깊었죠.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비석이 서 있는데 그 우선 화장을 해서 그래서 저기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10시 현충일 추념식 전에 이제 안장식이 있었는데요. 그 김성학 이제 일병이 먼저 전사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입대는 형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봉학 형이 먼저 했는데 김봉학 그 용사는
입대하고 한 1년쯤 있다가 전사했어요. 네네. 전사한 곳이 양구입니다. 네. 피해 능선 전투라고 수많은 고지가 주인이 뒤바뀌는 이런 그렇죠. 뭐 전투에서 하룻밤 사이에도 몇 번 전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원도 양구의 어느 산골짜기에 그냥 그 유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고 형이 먼저 입대를 해서 전사하기 전에 이제 동생이 석 달 있다가 김성학 영웅이 입대를 했는데 네. 이분은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전사를 해요. 네. 근데 이 경기도 쪽에서 비교적 그 평지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시신 수습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 김성학 용사는 먼저 이제 국립현충원에 모셔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전사한 형 김봉학 용사는 그 60년 가까이 그냥 그 어느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유해 발굴 사업에 의해서 유해가 발견이 되는데 네네. 이분의 유해가 김봉학 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또 10년이 걸립니다. 2023년 2월에 확인이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해, 이게 어느 분의 유해인지 모르고 일단 발굴을 했다가 10년 만에 그 김성학, 김봉학 그 영웅들의 그 가족들의 DNA가 유해 감식단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서 비로소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김봉학 영웅의 유해를 뒤늦게 동생이 미리 안장돼 있어 이미 안장돼 있었던 그 묘지 옆으로 안장하는 안장식이 현충식 앞에 있었고 그 안장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가서 그 유족들을 기다렸다가 맞이하고 안장식을 같이 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사연들과 함께한 그런 뜻깊은 현충일 추념식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보훈처는 6월 5일을 기해서 국가보훈부로 격상이 됐습니다. 자, 아까도 그런 의미를 고 박사님이 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격상이 갖는 의미 또 앞으로 어떤 파장과 영향이 이렇게 미칠 것이다. 설명을 좀 주시죠.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하나 행정적으로는 보훈부가 됐으니까 국무위원이 된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청이니까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표결권도 없고 발언권도 사실은 제한되죠. 네네. 근데 이제 당당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보훈부 장관이 국무회의 정식 멤버가 됐고요. 네. 독자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행정적으로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역사적 또는 이 상징적으로 이제 보훈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이 서비스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우리 그 대한민국 국정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국정 영역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인정하고 앞으로 그걸 해 나가겠다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미국의 이 보훈을 주관하는 제한군인부는 가장 큰 정부 부서거든요. 네. 미국 전체 부서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아요. 네. 그리고 하는 사업도 많고 예산도 제일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바로 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보훈부 격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가보훈부가 1호 사업 격으로 우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은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어떤 게 크게 달라지게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정치에서 공간의 정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워싱턴을 가면 워싱턴 대로가 있잖아요. 네. 미국의 수도 워싱턴 대로의 출발점에 있는 게 국회의사당입니다. 캐피톨 힐이죠. 예, 미국 정치는 의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엘링턴 국립묘지가 있어요. 알링턴이 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건국됐다는 거고 미국은 이렇게 지켜져 왔다는 겁니다. 그럼 백악관은 어디 있냐? 우리는 미국의 정치 중심 백악관을 생각하는데 백악관은 의사당, 국회의사당에서 엘링턴 국립묘지로 가는 워싱턴 대로의 옆에 이렇게 옆으로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매우 강력하지만 의회보다 강력한 건 아니고 네. 또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해도 미국을 지킨 저 엘링턴 국립묘지의 영웅들보다 훌륭하지는 않다. 이런 걸 공간의 공간적으로 의미가 보여주는 있다. 거예요. 네. 공간적으로.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수도 서울의 그 공간도 그런 면에서 좀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무리를 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도 그런 맥락이 있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네.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 그래픽으로 보셨던 것처럼 지하철을 통해서 시민 공간으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들 청사진이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중심에서 지하철로 한 20분쯤 가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미 국빈 방문 때 찾았던 곳인데요. 당시 영상을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게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탑 헌화 장면 지난 4월 25일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국빈 방문 때 저 했던 행사인데요. 예, 사실 저는 뭐 엘링턴 국립묘지를 잠깐 훑어봤는데 저 일종의 공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네. 전 세계인들이 워싱턴을 가고 워싱턴을 가면 꼭 가는 곳이 의사당, 백악관 그리고 엘링턴 국립묘지거든요. 네네. 그만큼 그 순국헌 그 용사들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현충일 그 6일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전 하루 앞서 5일날 국립서울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 가서 다시 느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 공간이. 이게 이제 한강 언덕변에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 수목이 울창한 것이 정말 뭐 수목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또 널찍널찍합니다. 네. 그리고 어디서나 한강에 멀리 그 조망이 아주 환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입지로만 따지면 그 동작동의 국립서울현충원은 어느 나라 현충원 못지않게 좋은 지리적, 지정학적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선 국민들과 심리적으로도 좀 멀었던 것 같고요. 네네. 지리적으로도 접근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 벽을 다 허물고 정말 대통령실도 국민과 함께 하듯이 우리 국립현충원도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국립현충원으로 거듭나자 이런 문제의식들을 정부 차원에서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고 박사님 말씀하신 미국의 각종 전쟁에 참전했던 그 용사 40만여 명이 잠들어 있는 이 알링턴 묘지에는 1, 2차 세계대전, 6.25, 베트남전 등에서 전사한 미군 참전 용사들이 묻혀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장군 사병 구분 없이 순서대로 한 평반에 묻히게 되고 예, 또 그렇습니다. 같은 날 죽으면 장군 사병할 것 없이 이름 알파벳, 우리로 알파벳 순서로 말하자면 합니다. 가나다라 순으로 묻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는 하는데 이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과 장군묘역은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장교묘역 중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먼저 사망하는 분 순서대로 쭉 번호가 이제 이렇게 해서 되는데요. 네. 저는 미국의 그 장교 사병 따로 없다. 장군 병사 따로 없다. 사실 백선엽 장군이 그 유언으로 남기신 게 그거거든요. 함께 싸운 부하들과. 전우들 옆에. 네. 장군묘역에 따로 하지 마라. 부하들과 함께 묻히겠다. 예,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저는 진정한 군인들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앞으로 이 국립 이 보훈처, 보훈부죠. 이 보훈부에 좀 심도 높은 좀 이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알링턴 묘지에는 전사한 각종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참전 용사들 유해가 묻혀 있는데요. 6.25 전쟁 기념비 그리고 공원도 있습니다. 아주 뜻깊은 공간이죠. 함께 좀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알링턴 6.25 전쟁 기념비에는 미 국빈 방문 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배하고 헌화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알링턴 매년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서도 유명해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쭉 가이드를 하는데 엘링턴 국립묘지도 있고요. 웨스트 포인트도 이 가이드가 있는데 웨스트 포인트도 다
이 웨스트 포인트 출신으로 각종 전쟁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학생 졸업생들을 쭉 모셔놓은 네. 곳이거든요. 이 가이드들이 그 비석에 가서 이 사람은 어느 전쟁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전쟁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한 150만, 170만 명 정도가 1년에 우리 국립현충원을 찾을 텐데요. 그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 안내하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묘소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까지는 아직 못 나가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의 문화 공연 같은 것들도 엘링턴 국립묘지에서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아니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뭐 경망스럽게 무슨 노래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죠. 함께 어울리는 네네.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본부 차원에서 좀 그런 아주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이 국립묘지에 대한 업그레이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대국민 설문조사도 한다고 하고 미국 최대의 부처인 알링턴과 미국 국가보훈부처럼은 못해도 이제 그 초석이 놓였으니까 그런 호국보훈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박일영 충북대학교 약대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해서 마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학적으로도 그 이유를 매우 상세하게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 박일영 교수의 학자로서의 용기를 저는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그냥 주장한 게 아니고 또 요즘 흔히 하는 익명성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이름과 이메일 주소까지를 다 공개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쿄전력이 알프스 다액정 제거 시설을 거쳐서 기준에 맞게 제거를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것을 기준에 맞게 방류 기준에 맞게 희석한 물을 가지고 온다면 네. 내가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저렇게 네. 자기 실명과 직위를 걸고 네. 나는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네. 방류 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희석한 물을 1리터를 마시면 이게 바나나 4분의 1 정도를 먹었을 때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자연 방사능과 똑같은 방사능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나는 한두 컵 주저없이 마시겠다. 평생 마셔도 문제가 없다. 사람은 이미 그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포함된 음식물을 매일 먹고 마시며 산다.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는 방사성이 나옵니다. 다만 이것이 인체에게 유해하냐 무해하냐는 것은 그 양이나 강도에 따른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기준점에 미달되는 기준점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방사능 없는 곳에 살고 싶다 그러면요, 이 우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방사능 없는 곳은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괴담이나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라 과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과학으로 가야, 팩트로 가야 안심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명확하고 명징한 기준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박일영 교수가 자신의 모든 학자적 양심을 걸고 과학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때다 이제는 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박일영 충북대 교수 30년 넘게 방사성 의약품을 연구한 중진과학자입니다. 실명과 이메일 등을 앞서 보신 대로 공개하면서 첫 번째 정면 반박, 입장 표명을 한 거죠. 박 교수 주장의 핵심은 과학을 왜곡해서 국민 공포를 더 이상 키우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당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른 생각 할 수 있고 또 해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을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점에서 지금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발표되기 전이고 또 우리 정부 시찰단의 공식적인 최종 입장 결과 발표도 이제 곧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권위 있는 기관이나 시찰단의 공식 발표는 그야말로 과학과 팩트에 근거해서 제시가 될 거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래도 미심쩍다. 그럴 때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 없이 무작정 이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식의 정치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부추겨서 어민들 생계를 위협해서 고발까지 당했던 서균열 서울대 명예교수가
과거 방송에서는 지금 하는 것과 정반대 주장을 펼쳤던 사실이 드러났죠? 네, 이건 뭐 TV에서 주장한 거기 때문에 증거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서균열 교수에 대해서도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입장 바뀔 수 있습니다. 학자가 연구하다 보면 자신이 세운 가설이 입증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거를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도 계속해서 기존의 주장 되풀이하면 그건 학자가 아니죠. 입장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학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처음에 이런 가설을 가지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해보니까 이런 이유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검증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서균열 교수가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10년 전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저 사람 학자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자에게 있어서 학문적 신뢰성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균열 교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장을 10년 전과 다른 정반대 주장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학자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로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네. 하면 되는데 네, 그래야 학자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후쿠시마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께 명확한, 명징한 과학적 사실로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성국 박사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는 6월 28일부터죠. 만 나이가 적용이 됩니다. 한국식 나이를 따로 세던 것과는 달리 모두 만 나이로 통합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 보시죠.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이번 주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이 됩니다. 법제처의 입장에서 직접 먼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만 나이 사용 문화를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널리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을 명문화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6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문화관광체육부, 법무부 등과의 범부처 협업으로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만 나이법 시행에 앞서 금년 상반기에 학생,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해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 나이 통일법,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120가지 중에 13번째였습니다. 그만큼 좀 비중 있게 생각한 정책인데, 자, 그런 것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공약들 중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3번째, 굉장히 높은 순위가 있죠. 민간이 이끄는 역동적인 경제가 16번째거든요. 네. 그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이 정부가 뭐를 추구하냐면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나이 세는데 굉장히 많은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세는 많죠. 거, 뭐 연나이, 만나이. 띠나이도 있어요. 뭐 같은 띠네 뭐 해서 등등 했는데 이것이 이끌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의 비효율성이라든가 또 부정확한 부분들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미래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선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법제처는 만 나이 적용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영상까지 따로 제작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만나이요. 사연을 들려드리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오늘 여기 모셨는데요. 들어오세요. 엄마 세령입니다. 공무원 세령입니다. 저 나이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바로 이제 저가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외국인들이 우리말 배울 때 가장 헷갈려하는 게 너 몇 살이야 라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말하는 건 참 복잡합니다. 대충 잡아 세 가지나 됩니다. 연나이, 만나이.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한국이 처음 만나서 나이 물어보는 오직 유일한 나라랍니다. 그래서 근데 자, 연나이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그냥 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렇다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병역법이라든가 청소년법, 정보통신망법을 관장하는 법이고요.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서 한 살을 넣고 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새는 나이, 한국 나이, 그거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고 그다음부터 해가 바뀌면 그러니까 떡국을 몇 번 먹었냐 이걸로 가는 나이가 떡국 그루스 12월에 태어나서 1월 되면 2살 되는 2살이죠. 그러면 희한한 그 날짜 계산법이 또 우리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트로스타 이명웅 씨를 예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명웅 씨가 1991년 6월 16일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보면은 한국식 나이로 하면 33세, 그리고 연나이로 하면 32세, 그다음에 만나이로 하면 31세.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적용되는 부분들은 다릅니다. 이것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으면요, 박보검 씨가 6월 16일이에요. 근데 1993년도생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면은 지금 30살인 줄 아는데 만 29세로 갑니다. 네. 등등의 젊어지는 부분. 그래서 많게는 2살 정도가 젊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영하는 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나이를 줄이려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살이라도. 만 나이가 적용이 되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그럼 몇 살이 되는 건가? 어떻게 됩니까? 네, 19세, 그러니까 연나이 19세면은 이제 살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연나이라는 건 자기가 생일이, 그러니까 만 나이가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연나이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2004년생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지금 요번에 통일하는 법에 있어서도 이 연나이에 대한 이런 담배나 주류 사는 부분들은 아직도 특별하게 연나이로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 우리나라가 만 18세면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나이가 안 돼갖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섞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투표는 못 하는데 투표하고 온 친구들하고 술은 마실 수 있다. 이런 재미난 사건들. 재밌네요. 네, 네. 그런 사건들이 사건이라는 게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통일되는 방향으로 계속 하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사실 60여 가지의 관계 법령들이 아직도 고쳐져야 되는 상황들은 있습니다. 네, 6월 28일부터 당장 이런 게 정지휘 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나이 든 분들 생각에 이 연금 받는 나이, 연금 수령, 또 정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적용되는 통일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 나이입니다. 이거는 꾸준히 만 나이로 지금 해왔기 때문에 만 나이로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특별한 부분들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각종 복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다음에 보험 수급권에 대한 문제들이 좀 생기거든요. 계약 때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지 큰 틀에서 이 부분은 바뀌지 않는 만 나이로 가고 있습니다. 네, 보험은 들어둘 때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보험사마다 이게 또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보험사의 약관을 또 어떻게 고치는지를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도 나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학교 입학 나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 가는 부분들은 뭐 변함없이 만 나이로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뭐 6월부터 만 나이 적용되더라도 현재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조금 바뀌니까 같은 학년에 10살이 있고 그러니까 9살이 2013년 3월생이 달라지네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생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10살이고 한쪽은 9살이고 그래서 이거 형누나 해야 되느냐 뭐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왜 그러면 왜 학교나 이런 데는 청소년법에는 이것들을 가느냐? 이거는 동년배들을 이렇게 단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런 만 나이를 써서 연나이까지 포함된 부분들이 보조적으로 써이면서 갔는데요. 이거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기수만 높아 1년 선배가 제일 무섭다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일본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우리가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이런 기수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군사정권 시절에 또 이런 군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칙칙이 쌓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게 내 친구의 기준이 뭐가 됐냐면 동년배가 된 거예요. 네네. 나이가 갖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는데 뭐 오성과 한음 잘 아시잖아요. 네. 나이 차이 5살이었어요. 잘 지냈고요. 그다음에 정몽주, 뭐 정도전 이런 데도 5살 차이고요. 우리나라의 역대 나라는 아동 학습소 뭐 고려 때부터 난 거면 상팔, 하팔이랍니다. 네. 예, 8세 위로 8세 위아래 8살은 친구다. 친구다. 네. 그래서 폭넓게 사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병역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역 검사 나이 역시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달라집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연나이로 하기 때문에 연나이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만 나이가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가 연나이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큰 지장 없이 가셔도 되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뭐 변함없이 이거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려지면은 굉장히 많은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지키면서 이제 하나씩 앞으로 60개 이상의 법률을 고쳐가면서 만 나이, 그다음에 연 나이 이런 것들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만 나이 적용을 더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적극적으로 요청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받은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게 좀 벌써부터 혼란이 있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에 따라 교육청 다시 한번 각 학교 일선 이 교육 현장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안내해죠. 그래서 2008년도에 사실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입학 기준에서 입학 전에 3월에서 12월, 이듬해 2월까지를 지금 가는 부분들이 이 기준이었거든요.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 나이로 지금 가는 거고요. 여기에는 큰 적이 없는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 요번에 어떤 이런 연령 뭐 측정 방법이 바뀌어서 이것이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처럼 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신분증 운영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름 표기 글자 수입니다. 지금 신분증에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까? 네. 지금 주민등록장에는 18자, 그다음에 여권에는 8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청소년증이란다,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은 이제 10자 이런 것들로 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19자, 그다음에 37자. 한글은 19자가 네. 최대고 그렇죠. 로마자는 37자로 통일한다. 예, 그래서 외국인도 저기 이름이 길어갖고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글자 수 제한으로 운전면허증에 지금 불완전하게 표시된 실내가 22,000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굉장히 자기의 신분증에는 자기 신분을 내는데 이름이 잘 안 들어갔다. 이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이 개정이 돼서 이제
실행이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네. 자, 이게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합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각이 서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혼란이 있을 테지만 이것을 빨리 정리하는 게 행정당국과 또 이에 홍하는 시민들의 몫이 아닐까 하는데요. 각 신분증별로 다른 사진의 크기 규격. 자, 이게 있잖아요. 저 뭐 주민등록 사진, 그렇죠. 뭐 명함 사진, 여권 사진. 이것도 통일을 네. 시키겠다는 거죠? 네, 통일시키고 뭐 각 따로따로 찍어야 되고 뭐 배경이 다르니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불편을 하고요. 자, 이거는 뭐를 지금 위한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국가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디지털 신분증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통일된 기준들로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표준 규격화해야 됩니다. 사실 저 1968년도에 뭐 1962년도죠. 주민증 나온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뀐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12자리, 13자리 뭐 가고 등등 했지만 이제는 디지털화하는 효율적인 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디지털화를 위한 그런 기본 작업들을 이러한 개정들로 통해서 한 발짝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주민증 사진, 뭐 무슨 사진 있는데 이거 가로 세로 3.5, 4.5짜리 여권용 사진으로 그렇죠. 다 통일하니까 통일합니다. 예. 사진관에서도 이제 하나만 찍으면 되겠네요. 되죠. 네. 예. 주민등록증 사진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어지고, 그래 조그만 했지 않습니까? 손가락만 하고. 사실 이거는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4년 전, 5년 전에 그 주민등록증을 아직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보면 제가 뭐 저를 저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네, 거죠. 네. 등등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많이 지금 고쳐가고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하나하나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뭔가 제도를 고치려면은 혼란의 과도기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들이 잘 호응하고 또 행정당국도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쪽으로 신속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